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스프링을 이용해서 요소하고 그 어, 요소하고 격자망하고 절점 등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보고요. 지난 시간 그 비디오 작업을 에디팅 작업을 잘 못해서 끝에가 약간 조금 애매하게 끝났는데요.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태스크는 유한요소법에서 요소, 격자만, 절정 등이 무엇인지 한번 이거는 이제 그 전에 그 비디오 같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비디오 작업을 뭐 할 재주는 없고 그거 다시 녹화하기로 그래서 그 앞 시간에 했던 거를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번 시간에 할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은 여기 전처리라는 게 캐드 작업하고 물성 부여하고 하중 및 구속을 부여하는 거고 이건 이제 말로 들으면 잘 감이 안 와요. 실제로 해보면 이제 되시는데 그다음에 이제 FEA가 해석을 한다고 하는데 이 FEA라는 게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 하게 되면 그것만도 한 학문 분야니까 우리가 그걸 다 알 수는 없고 간단한 예를 들어서 그렇죠?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이걸 요거를 그림을 요거를 여기다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랑 다시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이렇게 갖다 놓죠. 어, 요게 지금 어떤 우리가 해석하고자 하는 요 부품이란 말이죠. 그렇죠? 부품이에요. 부품인데 이 부품을 지난 시간에도 언뜻 말씀드렸듯이 얘를 외부에서 너는 움직이지 마. 이쪽 뭐 아래쪽을 움직이지 말라고 했다고 칩시다. 예, 이거네. 요 아래쪽을 딱 고정시켜 놨어요. 뭐 손으로 잡고 있든 아니면은 뭐 클램프를 잡고 있든 아니면 어디다 붙여 놓든 그리고 나서 여기를 위로 위쪽 방향으로 힘을 이렇게 준단 말이죠. 전기 같은 경우는 이쪽 방향에 전기 같은 경우는 이쪽 방향에 전압을 걸어주고 그렇죠? 볼트. 이쪽 방향은 그라운드 잡아서 0볼트로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전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거는 이쪽을 고정시켜 놓고 이쪽에 힘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 이 힘에 의해서 이 가해지는 에너지가 규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물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가 주는 힘에 의해서 전체적인 얘의 변형과 에너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도 마찬가지죠. 모멘텀에 대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와 뭐 전류가 일정하게 흘러야 되는 걸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전기 에너지하고 저쪽 뭐 커런트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전류. 왜냐하면 저항이나 요 구조에 따라서 저항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고 V는 IR이니까 우리는 low frequency, 그러니까 아주 저주파나 또는 직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하고 모멘텀 보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적 성질할 때, 그다음에 전압 같은 경우는 에너지와 커런트, 전기 에너지와 커런트를 우리가 계산해서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되거나 모멘텀 보존의 법칙이 돼야 되는데요. 요 부분은 생략하고 이제 요것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기계적 성질만 가지고. 그러면 전체적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맞도록 우리가 계산한 점은 각 절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위의 점도 다 마찬가지고 이 절점의 위치가 처음 위치를 각 점의 위치를 x제로, y제로,
Z0 예를 들어서 여기가 X0, Y0, Z0, X1, Y0, 뭐 Z0 이렇게 쭉 있던 것들이 변형에 의해서 X0 프라임, Y0 프라임, G0 프라임으로 변형이 돼야 된다. 그렇죠? 이 변형의 총 합들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모멘트 보존의 법칙,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죠. 전기에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이 변위를, 위치를 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부품에 이미 재료 성질을 부여했단 말이에요. 재료 성질을 부여하고 물론 이제 이 위치를 정할 때도 재료 성질이 반영이 돼서 위치를 정하겠죠. 그래야 에너지를 결정이 되니까. 재료 성질이 위치가 반영이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봤더니 탄성계수, 그다음에 포화성비, 그다음에 뭐 벌크 모듈러스, 쉬어 모듈러스 뭐 이런 것들이 데이터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로부터 응력과 변형률을 구하게 되고요. 이 응력과 변형률을 구한 값들을 각 위치에서 처음에 표기를 했더니 그래서 계산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얘네들을 부여한 다음에 전체 에너지를 계산을 해봐서 처음에 외부에서 가해준 조건에 발생되는 요거랑 딱 맞아야 되잖아요. 안 맞으면 계산이 안 된다. 그 에너지 보존이 안 되니까. 그래서 두 개를 맞춰봐서 이게 한 2배 정도 차이 나네? 그럼 다시 이 안에 있는 위치들을 재조절하는 거죠. 절점의 위치들을 재조절을 합니다. 조절을 해서 이번에는 50% 차이 나네? 30% 차이 나네? 그러면 30% 정도 차이 나면 계산상으로 이 정도면 우리가 전산모사에서 그 정도 범위는 괜찮아. 이 정도면은 이게 답이야. 그러고 얘가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 20, 30%, 30, 40% 차이 나는 거는 전체 에너지에서 크게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30, 40%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만 크게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산모사에서 나온 데이터를 오롯이 다 믿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전산모사에서 나온 데이터들은 정량적 숫자를 뱉어주지만 그 정량적 숫자를 곧이곧대로 믿지 말고 내가 관찰하고 있는 이 부품 안에서 이 정도 이런 경향성으로 변화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추정하는 데 사용이 돼야 됩니다. 물론 뭐 매번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시뮬레이션을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이제 최대한으로 맞추겠지만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험을 해서 그 실험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서로 매칭하는 거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간단하게 해서 이게 이 정도 되겠구나라는 거를 추측하는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절대적인 결과로 실험 결과처럼 우리가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명심해 두시고 이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점, 예를 들어서 요 점과 요 점을 확대하면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요쪽의 점을 I, 이쪽의 점을 J라고 놓고 그 I점과 J점의 위치가 외부에서 힘을 가했으니까 이 안에서도 뭐 힘이라는 게 골고루 분산이 돼서 I점에 가해지는 힘이 FI일 거고 J점에 가해지는 힘도 FJ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스프링 계수, 탄성 계수가 뭐냐? 원래 생각해보면 탄성 변형에서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가 비례한다고 하는 것은 그 모델이 후크의 법칙 F 이퀄 KX, 즉
스프링이 크기가 외부에서 힘을 가한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스프링의 변형량은 커진다라고 하는 훅스 로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스프링으로 보는 거고, 요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즉 탄성 변형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탄성 변형 부분에서, 그래서 F와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볼까요? F와 외부에서 가한 힘과 그다음에 변형량, 위치의 변화량의 관계는 직선, 선형적으로 변한다라는 게 훅스의 법칙이고, 그거는 탄성 변형에서 응력과 변형률과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여기서 힘을 가하면 얘가 I점이 움직이겠죠. 그다음에 이 I점이 움직이는 걸로 인해서 FJ의 힘이 안 가해져도 J는 힘을 받습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이 스프링이 힘을 전달하잖아요. FIA.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는 게 이쪽에 전달이 됩니다. FJ에 의해서 J점에 힘을 가하는 것도 당연히 J점에 힘을 가해서 그 위치를 변화시키지만 UJ, 절점의 변이라는 게 위치예요. 이거는 그냥 X 좌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X, Y, Z 좌표. 그 좌표가 움직일 뿐만 아니라 J의 좌표가 움직일 뿐만 아니라 I의 좌표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응력을 계산할 때는 얘 두 개 사이의 거리가 처음의 거리 L0.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얘가 I점이 이만큼 이동하고 J점이 이만큼 이동했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변형된 거리 L을 가지고 L분의 L0, L과 L0, 즉 L0분의 L-L0가 요거의 변형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위와 변형률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변위는 밑에가 변하면 얘가 조금 늘어나면 여기까지 다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변하는데 요 절점과 절점 사이의 거리는 그 부분에 가해지는 응력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I와 J 사이의 거리는 변형률로 나타내어지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풀어 쓴 거예요. 스프링의 힘에 대한 평형을 고려하라. I점에서 I가 힘을 가해지면 이쪽이 F 쪽으로 이제 방향이 이제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놓은 건지 마이너스로 그래서 I점에서 힘이 이쪽으로 가지면 그 스프링 상수와 그렇죠? 스프링 상수와 그다음에 J의 움직임과 I의 움직임 사이의 차이 빼기 곱하기 K를 해야 I에서의 절정값이 나오고 절점 J에서는 J가 움직인 거리 빼기 I에서 움직인 거리 곱하기 K가 해야 J의 절점에서 거리가 나오고 그래서 I와 J의 각각에서의 절점에서의 힘은 요와 같이 이게 이제 변위가 되는 거죠. 각자의 위치 변위. 좌표. 각 절점의 좌표. 요거는 행렬이 요 방향으로 똑같고 저 방향으로 똑같은 걸 아이소트로피라고 해요. 등방성. 그래서 요거는 각각의 그러니까 스프링 상수 K의 행렬인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응력에서 보면 탄성계수 행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강성 행렬,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강도학 시간에 아마 물론 이제 강도학 시간에는 결정 방향하고 방향과 결정 방향과 결정면에 따라서 I의 힘에서 가해지게 되면 이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J가 힘을 가하게 되면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혼동스럽긴 할 텐데요.
너무 깊이 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강성행렬과 변이를 곱했더니 힘이 나왔다. 이건 앞에서 본 F는 KX하고 똑같은 거예요. F는 KX를 이제는 스프링 하나에 대해서만 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스프링이 하나가 아니죠. 스프링 하나가 아니라 이 선들이 다 스프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 개의 스프링을 이렇게 두 개 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만 개의 스프링과 수만 개의 절정과 거기에 따른 수만 개의 강성행렬들을 계산해서 연립방 정식으로 푸는데요. 이건 지금 X방향이잖아요. Y방향도 있을 거 아니에요. Z방향도 있겠죠. 그 다음에 X방향에 따라서 회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X축이다 그러면 이 방향을 따라서 회전도 하게 돼요. Y축 따라서 회전도 하게 되고 Z축을 따라서 회전을 하게 돼서 각 점에서 계산해야 되는 것들이 6개씩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는 1번하고 2번만 했잖아요. 이번에는 2번하고 3번, 3번하고 4번, 4번하고 5번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것까지 다 계산을 한다는 의미. 그때 여기서 요 강성 행렬로 주는 요 스티프니스 강성은 우리가 처음에 그 물성, 그 재질이 뭐냐라고 줄 때 준 탄성 계수와 포화송 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다 위치를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탄성 계수와 포화송 비와 이런 것들을 넣어서 에너지로 환산을 하게 되고 그 에너지가 외부에서 가해진 에너지와 더불어 얼마나 매칭이 잘 됐냐에 따라서 솔루션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하나하나까지 요소까지 이제 일일이 다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수업이 요것만 하다가 말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강도학 시간에도 안 하겠네요. 저희는 뭐 이런 요소를 크게 많이 안 다루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 두 점 사이의 스프링으로.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는 게요. 침대 있잖아요. 침대 매트리스. 매트리스에 보면은 그, 뭐라고 하나. 침대 매트리스에 있는 그 용수철. 그렇죠? 침대 매트리스에 있는 용수철. 그 용수철이 옆에서 이렇게 꾹 누르면은 요것만 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변하게 되잖아요. 사실 이게 뭐 적절하진 않을 수 있는데 스프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만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옆으로. 그렇죠? 이거는 뭐 좀 그런데 요거는 이제 위아래만 요점과 요점만 연결된 스프링이 아니라 옆에 또 연결이 돼 있어서 그게 다 서로 관련돼서 주고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상상하시면 뭐와 뭐 사이가 절점 사이가 스프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상상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 구조는 원자와 원자 사이에서도 이런 구조의 모델을 씁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하실 때 원자를 그리시고 이렇게 그리는 이유가 얘와 얘의 원자 사이에 힘을 가했을 때 그게 선형적으로 변한다. 나중에서는 이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이제 그때부터 소성 변형이 되니까 그건 어나더 스토리가 다른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디테일한 건 아니지만 요 요소와 절점. 그래서 여기를 절점, 각 점을 절점이라고 그러고 이 3차원적으로 이렇게 생긴 것. 그렇죠? 이런 걸 다 요소라고 합니다. 요소. 그리고 요소와 절점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물 모양으로 치는 거.
이거를 메쉬라고 하는 거죠. 메쉬. 메쉬를 치게 되면 절점과 요소가 자동으로 결정이 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델 같은 데를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처음에는 이 지오메트리는 우리 3차원 그림 그리는 거거든요. 조금 늦게 써서 그러는데 이 모델 가면은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까 재료의 물성을 부여하는 것과 메쉬를 주는 것과 외부에서 힘을 어떻게 가할 거냐라는 구속 조건을 주는 게 사람이 해야 되는. 나머지 계산은 그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계산을 하는 거죠. 나온 결과를 보고 그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해가 되면 오케이. 도저히 뭐 별로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지오메트리에 그렇죠? 우리가 그린 지오메트리에 이 부분은 알루미늄 알로이다. 라고 물성을 부여합니다. 저 밑에 있는 회색은 실리콘이다. 아나이스는 이제 방향에 따라서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실리콘이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메쉬라는 게 메쉬. 그렇죠? 메쉬가 아까 말씀드린 이게 지금 한 덩어리. 그렇죠? 보이시죠? 이렇게 덩어리. 이 육면체가 한 요소예요. 요소. 요거는 좀 작죠. 알루미늄하고 실리콘하고 다르니까. 그 다음에 절점은 여기도 절점이 있고 여기도 절점이 있는데 요거는 좀 더 정확하기 위해서 점과 점 사이에 여기도 절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점 두 점이라고 하면 얘와 얘를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와 그 사이에 중간점에 절점을 하나 더 놓아서 계산을 좀 더 많이 하려고 하고 계산을 좀 더 많이 하면 이제 좀 더 정확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외부에서 인간되는 전압 0mV니까 이쪽은 음극, 이쪽은 5mV니까 양극 주는 겁니다. 그렇게 주게 되면 주고 나서 문제를 풀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그 문제를 풀어서 우리가 처음에 가해준 외부 구속 조건인 에너지와 모멘텀과 계산한 값들을 비교해서 이제 값들을 비교해서 어떤 범위 내, 적정한 범위 내에 들어오게 되면 그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기본적으로 이게 후크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데이터들이나 재료과학책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실 게 스프링에서는 후크의 법칙하고 그다음에 탄성 변형에서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참고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하여 보세요. 제출하실 건 없고요. 여기에서 쓰이는 게 이런 게 쓰여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뭐 다른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여기서 아까 결과 이렇게 되면 요거는 이제 그거에 따른 전압 요거 같은 경우는 실리콘에 잠시만요. 실리콘의 전기 저항이 1000오hm 이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공기 저항이 약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5mm. 그러니까 얘하고 실리콘하고 한 1050 하니까 10의 8승배쯤 차이 나네. 그래서 그다음에 permeability, resistivity.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resistivity는 주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유전상수를 변화를 못 시켜요. 얘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걸로 그냥 하나로 퉁해서 하면 좋겠는데 얘는 유전상수를 변화시킬 수가 없고 일렉트로닉스 데스크탑에서는 유전상수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유전상수가 반도체 설계할 때나 캐패시터 같은 걸 설계할 때, 즉 외부에서 인가된 전압이 전류는 흐르지 않고 다른 곳에 전압을 미치는 영향을 음, 하는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맥스웰에서 하고 그거 하나만 이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원인데요. 좀 전에 3차원 됐고 어, 여기서 보면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의 relative permittivity가 있는 순서. 그러니까 이게 예, 유전율인 거죠. 진공일 때는 유전율 1이고 건조일 때는 뭐 1로 본 거고 vacuum일 때는 이제 1로 본 거고 벌크 컨덕티비티가 전기 전도들을 영어로 놓았을 때 이 안에 미치는 얘는 이 소프트웨어는 그게 되는데 근데 이 소프트웨어는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요 값들은 사실 저기서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여러분들하고 그냥 이게 어쩌면 어,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 소프트웨어를 두 개나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뭐 필요해서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거는 이제 그때 하도록 하고요. 처음에는 아마 이걸로 시작해서 나중에 후반에 가서 이 부분을 할지 중간에 이게 필요할 때 이걸 할지는 좀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샘플 하나만 할 거 계획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한번 이 태스크 후크의 법칙하고 응력 변형률의 관계를 한번 서로 비교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응력 변형률과 그렇죠? 여러분들 포텐셜 우물이라고 있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응력과 변형률이 선형관계로 있다는 것은 사실 어디서 나오냐면 원자와 원자 사이의 힘과 에너지를 표시하는 포텐셜 우물 포텐셜 웰이라고 하죠. 여기 요거로부터 사실 응력과 변형률이 선형관계다. 탄성 변형에서 그렇죠? 탄성 변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포텐셜 우물은 아마 젤과학 책에 나올 겁니다. 두 관계도 확인해 보시면 재밌는 결과가 여러분들이 그 원자 단위에서 모델을 이해하는데 용이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게 좀 더 거시적인 원자 단위가 아닌 이런 매크로스코픽한 경우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거.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부분은 너무 뭐 신경 쓰시기보다 그냥 한번 참고를 해서 재료과학을 한번 보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교재가 좀 바뀌어서 엔시스 왕초보 탈출하기로 가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쓸 이 소프트웨어 안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하는데 그 전에 잠깐만 엔시스의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내용은 이게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앞쪽으로 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전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앞쪽을 먼저 하고 그러려면 이제 열전달 해석이 나와야 되는데 전기 쪽을 먼저 하고 열전달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전기 열 해석을 하고 이건 사실 챕터 10장에 있는데요. 순서로 진행을 하고 구조 해석도 안 할 수는 없어요. 구조 해석은 꼭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은 구조 해석을 먼저 하고 들어가면 좀 직관적인데 대부분이 그렇고요. 전 예상부터 하고 약간 좀 순서를 바꿔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